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의혹에 대해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회계사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 확인해봤죠. 오늘 추가로 회의록과 구체적 자료들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결국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국민의 노후자금 그리고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은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피해자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민변 부회장이시죠,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이 독감에 걸린 듯 내홍을 치르고 있는데 충남 지역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은 농가와 지역 경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국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과 예방도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경제에 그늘이 되고 있는 조류 독감,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경제 도미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경제 지표들 분석해 드립니다.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온통 뉴스를 켜보시면 전부 다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범위가 일파만파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요. 이 국민연금이 자산을, 국민의 노후자금을 손해보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지금 나온 증언들 중에는 청와대와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7월 합병을 결정한 투자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돼서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반발과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찬성을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하고 강행한 배경, 과연 뭘까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정치권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추가로 고발했거든요. 어떤 고발이고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그룹에서는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도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냈습니다. 한 230억 정도를 냈고, 네. 또 다른 재벌그룹과 달리 이제 권력의 비선 실세라고 보여지는 최순실에게 접근을 해서 총 규모는 한 28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었습니다. 한 35억 정도를 또 따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결국 삼성그룹이 이 돈을 이제 공짜로 지원을 한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렇진 않고, 결국 이 돈을 지원한 이제 그 전후 시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승계 문제와 밀접히 관련돼 있었습니다만, 합병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네. 국민연금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지원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돈을 낸 것으로 보여져서 뇌물죄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뇌물죄. 이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이 수사라든지 형량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난 6월에도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 합병 관련해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권력과 이제 이 재벌그룹 사이에 있어서 이 정경유착의 음습한 통로들을 그때 잘 몰랐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연금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이미 국민연금 자체적인 조사에 하게 되게 되면 합병 비율이 삼성 측이 제시하는 1대 0.35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46, 네. 46에 비해서는 한 3,400억 정도 손실을 본다라는 이제 자체 판단이 있었고, 네네.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앞에 있어서의 합병 사건이었던 SK하고 SK CNC의 합병을 이제 무산시킬 때도 그 의결권 심의위원회의 그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절차적으로 의결권 심의위원회 이제 절차를 생략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기금관리본부장이 배임이고 삼성 측이 그거에 대한 이제 배임의 공범이다 그래서 그건 배임죄로 고발을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예, 이 배임죄였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정에 관련된 의혹들도 결국 최순실이라는 카드를 끼우게 되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국민연금이 SK 때는 반대를 했다가 동일한 사안 동일한 이유로 반대를 했다가 삼성물산의 비율을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합병에 찬성했다. 이거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3천억이 넘게 손해를 보게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회의록에도 등장했는데도 합병을 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뭔가 또 배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6월 달에 고발을 할 때는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 이제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재용 그 부회장하고 뭐 독대를 했다. 네. 어떤 일정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만 이제 추측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들은 그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 대통령이 이제 재벌 총수를 이제 독대를 했는데 그 독대를 할 때 미리 이제 각 재벌별로에 있어서의 민원 사항 이런 것들을 내도록 했고 그때 삼성은 이제 국민연금의 지원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뭐 냈다라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네네.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최순실이 등과 이제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재벌 기업들로부터 얼마의 돈을 넣자라는 이제 그런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재벌별로 이제 그 돈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재벌들로부터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민원도 좀 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경유착을 해서 이런 이제 결정들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외부 압력이라는 변수를 놓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요. 지금 외부 압력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뇌물죄 고소 등으로 지금 대응하고 계신데요. 이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손해에 대한 별도의 판결에서 산정 비율을 한 1대 0.424 이건 0.35의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인데요.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0.35라는 이 삼성 측의 비율을 그대로 따라간 것 자체에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국민연금 기금본부라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또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걸 전부 판단하게 돼 있었었는데요. 네. 이미 자체적으로도 0.416이라 그랬으니까 고등법원의 판결의 비율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네. 삼성은 이제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개별 주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돈으로 주식 매수를 해주면서 이걸 해결해 왔는데 일부 주주들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을 법원에 내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법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제 그 심리를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그 비율이 거의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본다면 국민연금은 아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의 돈으로 마련되어 있는 이 국민연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합병에 찬성하게 되면 네. 그걸 이제 변명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합병을 하게 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마련하게 되면 이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그 부분도 그 합병 이후에 이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국민들에게 이제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법적 대응을 하고 계신데요. 이 7월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측 아무래도 이제 홍 전 본부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밀리에 회동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위법사항 같은 것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 만났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겠죠. 거기서 이제 거래된 내용이 이제 문제일 텐데요. 네. 그리고 그냥 만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정황을 봐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그 합병에 찬성을 해달라 이런 걸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회동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은 국민연금은 아마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헤지펀드인 엘리엇 등이 반대 의사를 이제 표명하면서 네. 합병이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합병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삼성물산 주식 같은 것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행동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건데요, 주총에서.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런 삼성 부회장하고의 이제 회동, 또 청와대에서의 압력,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국민연금이 태도를 바꾸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걱정되는 바가 이 국민연금이라는 건 전 국민, 대다수의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돈입니다. 또 국가의 돈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차곡차곡 낸 돈인데 이런 거대한 돈의 이 자산의 어떤 운용이라든지 의결에 있어서 청와대라는 정부의 압력, 또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독점적인 거대 기업의 압력, 이런 것들에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이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바거든요. 좀 뭐랄까요? 어떤
뭐 이를테면 삼성에 를 청구한다든가 이런 좀 강력한 조치들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연금도 주주의 일환이니까 그 합병이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 합병에 따른 뭐 손해 같은 것들을 청구하는 소송 같은 걸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들의 이렇게 공기관들이 낙하산 인사들이 이제 주로 내려와가지고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그런 걸 막아내야 될 위치에 네.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치적 외압들을 관철시키는 통로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낙하산 인사들을 막기 위해서 뭐 그런 청문 절차를 둔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제 일정하게 외부 인사 비율들을 뭐 둔다라든가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막는 것들이 좀 필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금융재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재벌들의 주가들을 떠받쳐주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일정 시점이 돼가지고 국민연금이 이제 사용해야 될 때, 그래서 이제 돈을 증권시장에서 빼내야 될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 증권시장이 상당히 이제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도 다 이 포트폴리오를 맞춰가지고 이런 공공투자를 하거든요. 뭐 임대아파트라든가 공공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조금 그런 재벌 기업들에 있어서의 주식 외에 이런 공적인 부분에 이제 국민연금을 좀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참 이런 부분들에 얽힌 부분들이 더 복잡한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은 이 청와대 혹은 또 최순실 씨가 이 국민연금과 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계가 있다. 앞서 뭐 뇌물죄로 고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어떤 조사, 어떤 자료들이 나와야 가능할 거예요? 뭐 이제 지금에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도 이제 뭐 뇌물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35억 전두환 노태우, 네. 전두환 노태우 이제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서 대통령은 이제 그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재벌들에게 친화적인 경제 정책도 할 수 있고 뭐 세무조사, 국민연금의 지원, 뭐 검찰 조사 같은 개별 행정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고 이제 돈을 뭐 정치자금이나 송금이라는 명목으로 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뇌물죄가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이거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의 시각처럼 미르재단 같은 건 대통령과 이제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되어 있고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재단들에게 돈을 내게 한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있어서 이제 처벌이 된다라는 것들이 다 이제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네. 그 문제는 이제 검찰의 의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검찰은 직권남용죄 프레임을 딱 걸어놓고 그 제한된 틀내에서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재벌들은 그냥 다 피해자다 이런 시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소장의 내용들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재벌들이 단순한 피해자는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권력과 유착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재벌죄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는 재벌은 피해자, 이 기업들은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뇌물 공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사실 오랜 기간 또 판사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판결 혹은 법적인 이 결정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검찰도 지금은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겠다는 아니고 이제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 삼성의 경우에서는 또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만 돈을 낸 게 아니라 그 권력의 실세라는 최순실에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하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뇌물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인 뇌물죄 수사가 이루어져서 뇌물죄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뇌물죄 기소 그리고 그 이후의 추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단어 그리고 인터뷰에 등장했던 말들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써주시는 코너고요. 의견 보내주시면 선물로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경제 공감사전은 창조경제입니다.
각 정부마다 국정 운영 전략 또 경제 정책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였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영국의 경영 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을 활력을 불어넣어 살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현 정부 정책 전반에 제동이 걸리면서 창조경제센터 예산도 삭감되고 창조경제의 기치도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창조경제의 실체가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죠. 여러분들은 창조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과 정의 또 사행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었고 또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어르신들 많으시다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문의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661-6595, 1661-659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제일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그런데요. 그 1인 가구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런 얘기도 무색해진 요즘인데요. 도서정가제 시행된 지 2년 이후 어떻게 됐는지 그 변화 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인 가구, 특히 청년들이 많은데요. 사는 공간을 보니까 굉장히 좁은 곳에서 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근에 1인 가구 가운데서 만 2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면적이 30.4제곱미터. 그러니까 9평을 조금 넘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싱글족 청년 가구가 소득이 좀 낮고 또 단위 면적당 주거비 부담은 높아서 좁은 집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 사실은 고시원 같은 것들 많이 떠올릴 텐데 그런 내용도 포함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이나 아니면 국토연구원에서 통계를 잡을 때는 네. 고시원 같은 곳은 비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사는 청년이 39만 가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 주거 면적은 더 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주거 면적이 좁다라는 것 결국 경제적인 이유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네, 일단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국내 주택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신규 공급되고 있는 주택 중에 40% 이상은 전용 면적이 60에서 85제곱미터 정도인데요. 네네. 이 정도면 2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네. 반면에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소형주택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싱글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살 집은 20% 이하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또 청년들은 더 좁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주택의 크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한국 사회에서는 좀 달라서 참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싱글세대 거주 공간 소식 외에도 통계청에서 여러 자료를 내놨죠? 네, 1인 가구 관련 통계가 눈길을 끄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1인 가구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는 27.2%인데요.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을 2010년과 비교를 해봤더니 2010년에는 23.9%였는데 약 3.3%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네. 여기에 2인 가구까지 포함을 해보니까요. 전체 가구에서 1인 2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1990년에 통계를 보면 좀 재밌는데요. 네. 그때는 5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28.7%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5인 가구가 6.4%에 불과합니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빨리 그렇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결혼을 늦춘다든지 또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네네. 청년층은 저성장에 따라서 취업을 못하니까 취업난 등 때문에 3포 세대라고들 하는데요. 그렇죠. 3포가 이제 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는 만큼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서 그러면 중년층이라도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중년층 역시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이른바 골드미스터, 골드미스 등이 많아지면서 전체 1인 가구 비중이 올라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또 고령화도 한 축인데요. 고령층에서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급증한 것도 1인 가구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혼자 산다라는 것,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쓸쓸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 문화도 전반적으로 바뀔 텐데요. 요즘 보면 뭐 편의점 발전하고 있는 거랑도 비슷하게 연관돼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게 혼밥, 혼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술을 마시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된 것처럼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의 20대 후반부터 40대 전반에 전국 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월 가처분 소득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인 가구가 32.9%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 가처분 소득을 먼저 소개해드린다면요. 네네. 소득 중에서 소비랑 저축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1인 가구는 월 가처분 소득이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3, 4인 가구는 7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1인 가구가 3, 4인 가구에 비해서 더 풍족하게 돈을 쓴다는 거죠. 네. 이 이야기는 양육이나 가족 부담에서 자유로워서 소비 여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소비 성향은 계속 증가세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여러 이유 때문에 이 1인 가구가 더 늘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다른 뉴스 좀 들어보죠. 앞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도서정가제 참 시끌벅적했는데 시행된 지 2년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좀 시장이 바뀌었나요?
일단 도서 정가제를 설명드리면요. 신간, 그러니까 새로 낸 책, 구간, 또 옛날 책 이런 것들 모든 책값의 할인을 15%로 제한하자는 게 도서 정가제입니다. 네네. 2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무엇보다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아, 네. 예, 예스24 집계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책 수량은 전년 대비 10.9% 늘었는데요. 네. 이는 도서 정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지난해 처음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는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닐까 하는데요. 할인이 오히려 없어지면서 체감 책값은 약간 올랐지만 할인 중독에서 벗어나서 도서 정가제 범위 내에서 책을 구매하는 걸 정상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실제로 좀 책값이 올랐다 이런 느낌도 들긴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할인폭에 제한을 두면 책값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오히려 팔리는 책의 90% 이상이 신간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라고 했는데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이전보다 5.7% 내렸답니다. 네. 문화관광부가 최근 개정 도서 정가제 시행 2년 모니터링 결과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올해 단행본의 평균 정가가 18,008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2014년에 평균 정가가 19,106원이었는데 네. 약 998원이 싸진 거죠. 도서 정가제가 이렇게 시행된 이후에 또 지역 서점의 경영 여건도 다소 나아졌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네. 눈에 띄게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무분별한 할인이 이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매출 하락이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과는 훨씬 나아진 결과가 지금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동네 서점이라는 게 싹 없어졌다가 지금 협동조합 형태든 여러 형태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책이 있는 마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국이 좀 어수선해서일까요? 조류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가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이 나서서 차라리 우리가 엽총으로 철새를 잡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만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주도적인 대처가 더 절실하게 요구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매번 이 AI 조류 독감이 찾아오면 살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근본적인 원인과 예방법 없을까요? 농가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고 관련 소비까지 주춤하게 만드는 이 조류 독감의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뭐 큰 걱정거리인데요. 지금 네. 또 충남 지역에서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예, H5N6 바이러스는요,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국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네. 뭐 가보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뭐 인명피해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 병원성이 더 강한 AI 지금 충남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철새가 옮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H5N6 바이러스는요, 이게 초기 때 이제 바이러스가 국내에 외국에서 유입할 때는 뭐 철새의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농장 간의 전파는 이 철새에 의해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철새 분변을 국내에서 지금 역학조사를 해왔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거의 수천 건을 분변을 확인하면 뭐 한 건이 뭐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반대로 농장 경우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농장이 하면 뭐 수백 건, 뭐 수만 건이 벌써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새롭게 뭐 외부에 유입할 때는 뭐 한두 농장은 뭐 철새의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은 농장 간의 전파는 인위적인 다시면 차량이나 사람이나 또 근거리는 조류간에는 공기로도 쉽게 전파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농장 간의 전파는 한마디로 그 방역 문제지 철새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말 그대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관리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포커스를 예, 주신 건데요. 자, 피해 상황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또 소비자들도 움츠러들어서 괜히 이런 조류 소비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지금 H5N6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 이렇게 특히 오리에서 증상이 나오려면 뭐 짧게는 뭐 3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네. 저는 이 바이러스가 왜냐하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 국내 H5N6 바이러스는 그 금년도 1월 5일날 홍콩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거하고 유사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저 야생조류에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보고가 없는 걸 보면은 저는 올 봄이나 벌써 국내에 만약에 철새가 옮겼다면 들어와서 이제 계절적인 요인, 다시 말하면 여름에는 바이러스의 활동도 줄고 또 전파도 약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최근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이게 보다는 상당히 시일이 하면 흐른 상태에서 농장에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온도가 떨어지니까요. 더 이렇게 발생 신고는 더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앞으로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고요. 양주, 음성, 청주, 아산, 천안, 익산, 김제, 무안, 해남 지금 의심 지역까지 포함하면 서쪽으로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농가에서 농장주들이 주장하는 거는 공장 활주로, 공항 활주로 등지에서 쓰이는 이 총소리 나는 소음기나 아니면 직접 엽총을 동원해서 철새를 막자라고 하는데 앞서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건 좀 큰 의미 없지.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철새에서 나오는 그 분변의 그 확률이 뭐 0.001% 안 되고 때문에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실은 농장 소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그 이제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농민들은 이제 워낙 답답하니까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동안 뭐 조류 인플루엔자를 발생을 막는 방역 시스템을 안 갖추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도 답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지금 종합해 보면 지금 정부가 뭐 수천 건의 철새 분변을 분석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단 차라리 농가의 상시적인 이 뭐랄까요 검역 시스템, 예방 시스템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철새는 사실 철새를 있는데 한두 건이 나온들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은 우리가 주요 목적은 농장에만 발생 안 하게 되고 발생하더라도 초기 때 그 방역 조사 시스템이 되면은 그 농장만 솎아내면은 이런 전국적인 피해는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중한 국민 세금을 왜 철새만 하는데 돈을 쓰는지 저는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네네. 그게 아마도 쉽게 말하면 그 방역 시스템의 어떤 책임을 지려는 보다도 면피용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철새 같으면 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자고 국민들이요. 그런 감성적인 걸 이용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투입할 예산을 적정하게 이 농가 관리에 쓰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저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여도 국내는 아주 왜냐하면 뭐 미국은 이처럼 큰 나라의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목을 하지 않죠. 예. 예, 이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지역별로 제대로 통계학적으로 성심껏 조사하면은. 저는 AI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살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지금 살처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논란을 낳고 있는 게 예방적 살처분이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정부가 500m 반경으로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뭐 보상비 이런 예산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예방적 살처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가 방역 실패에서는 많은 희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묻지마 살처분이 그게 또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대로 제대로 이게 바이러스가 어느 농장에 오염되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안 구축하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이제 좀 발생 빈도가 좀 나오면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문제거든요. 약간 주먹구구식이네요. 필요시 예방 살처분을 하지만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2003년도부터 몇 년입니까? 13년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동안 이게 왜 농림부가 존재하며 그 방역위원회 존재하며
왜 국민성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농가들은 농가대로 가슴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뭐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왔는데 더더욱이 지금 아주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지금 발병했는데 대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지요. 뭐 원래는 심지어 뭐 일제 방역할 때 예년엔 같으면은 뭐 항공기 방제도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경각심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네네. 근데 전혀 안 하니까 지금 와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더 처세를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네. 자신들이 예년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이렇게 홍보도 안 하고 농민들에게 경각심도 안 줬잖아요, 원래는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년에 비해서도 뭐 전혀 뭐 저는 당연히 예상되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저는 뭐 나라가 어렵다고 그 기본적인 업무는 안 했다고 저도 그래 판단하고 아쉽네요. 예, 결국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살 길은 철새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뿐 아니라 복잡한 경제,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명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정이 마비되면서 사실상 현 정권이 지금의 정책들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반전을 꾀하기는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성장률 관련 인터뷰도 해드렸지만 여러 학자들이 아주 비관적으로 이 한국 경제가 쪼그라들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4년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봤더니 역시 성적표는 좋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평가에 대한 분석 또 대안에 대해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를 봤는데요. 4년에 대한 여러 경제 지표들, 즉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봐도 굉장히 악화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성장률, 뭐 수출 증가율, 뭐 국가부채, 가계부채, 집값, 전세값, 뭐 전체 실업률, 청년 실업률 모두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하거나 악화되었습니다. 네. 현재 경제 상황은요, 의도적으로 만들려 해도 어려울 정도로 저는 망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네. 세 가지 점에서 20년 전 외환위기나 10여 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나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지금 소비, 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후퇴한 적은 외환위기 때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는데요. 당시하고 차이라면은 당시는 일시적 충격으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현재의 추락은 이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하다 보니까는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부터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근데 지난 4년간 이 구조적 요인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 이제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로 폭도 커지고 있고 수출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기업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제조업이 주력 세력인 제조업이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국내 총 투자율이 하락하고 성장률 이게 저하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네. 성장률 둔화로 나타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계부채 증가는 이미 이제 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네. 이게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성장률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금리가 최근에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통화정책도 이제 갈 길을 잃고 이제 부담으로 오히려 전환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정정책은 이제 마중물 효과를 이제 만들지 못하다면서 계속 이제 국가 부채 부담만 증가시키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참 말씀 조목조목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들 한숨을 쉬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지표에 대한 성장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빴는데 말씀하셨던 부채 문제, 국가 부채가 지금 4년 만에 20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중금리는 사실은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금리 인상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좀 짚어보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4년 동안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요. 네네. 이 부동산 인위적인 부양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수출이 이제 급락하거든요. 수출 증가율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것이 이른바 초이노믹스입니다. 네. 초이노믹스는요. 말은 계속 변명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서민의 부채를 늘려가지고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소득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소비력이 고갈되니까는 미래의 소득인 부채를 그러니까는 빌려다가 네. 이제 지출을 하게 이제 유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착각을 한 게 가계부채 증가를 해가지고 과거처럼 그러니까 성장에 도움될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그 이유는 가처분 소득에서 이제 원리금 상한의 부담이요. 네. 이 비율이 그러니까 지난 이제 한 4년 사이에 한 7.2%포인트가 상승할 정도로요. 이제 부채 상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빚 갚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제 억눌리다 보니까 소비도 오히려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오늘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그 통계청에서 이제 3분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 지출을 발표했는데요. 네네. 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출 같은 게 지금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네네. 사람들이 꼭 소비해야 될 것도 쓸 돈도 안 쓰고 있죠. 줄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예. 참 결국은 빚이 차지한 자리 때문에 소비, 순환, 기업 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보면 이 경제 정책이 4년간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창조 경제를 천명했거든요. 예. 말 그대로 좀 새롭게 발상을 전환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이런 의도였을 텐데 사실은 이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창조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가요. 저는 경제 정책의 특성을 이제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표리부동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네이밍은 아주 그럴싸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재벌 기업들의 소원을 수리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뭐냐면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 법안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 시키자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냐, 야당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계가 요구하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 해고제 학대라든가 취업 규칙 변경, 파견 근로 기간제 학대 이런 거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이걸 노동시장 선진화법 이렇게 네이밍을 또 해요. 네. 그다음 공공서비스 민영화하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다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네이밍을 이렇게 하듯이요. 네. 창조 경제라는 것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창조 경제는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해를 제대로 안 한 상태 속에서 네. 이걸 이제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결국은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육성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나 이제 기업이 이제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흔들리고 앉아 있거든요. 네, 예산도 삭감된다고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창조 경제가 성과를 거둬왔다면은요, 이게 이제 그 청년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개선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공약이 소위 말해서 늘지요 공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좋은 일자리 늘리고 지금 일자리 지키고 일자리 질을 끌어올리겠다. 창조 경제가 성과를 거뒀으면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창조 경제가 성공했으면 산업 재편도 가능했고, 그러면 제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도 지금 가능할 겁니다. 결국은 이름만 빌려다 쓰고 예. 한 행동은 엉뚱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성과연목제 관련해서 철도노조도 계속 파업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 네이밍은 참 잘한다라는 표현을 해줬는데 당장 일단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이런 비판들과 걱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경제부총리 지명자가 있고 경제부총리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급한 대안을 좀 마련한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다면요. 지금 가계소득 소비 다 줄어들고요. 지금 이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 그다음에 중국의 자급화 증가로 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초토화될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경제팀이 지금 구성돼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팀에서 추진한 정책이 새 정부에서 연속적으로 추진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현재 이제 국민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 결단이 가장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빨리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가지고 국민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경제팀의 어떤 컨트롤 타워까지 다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이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은데요. 금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악재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시중금리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좀 제일 걱정되는 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가장 거대는 것은 우리 이제 수출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요. 네. 수출이 더 나빠지면서 지금 이제 그나마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외환 시장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부정적인 이제 그러니까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때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따르게 되죠. 네, 그러면 또 외환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문제들도 거기다 있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은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 가계부채에 이제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럼 소비를 더 이제 그러니까 억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가계부채 경착륙하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지금 우리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착륙 정말 아프게 추락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 좀 빨리 새겨 듣고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함한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공감사전 경제공감사전 주제가 창조경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창피합니다. 조상님들께서 역정낼 일입니다. 경제가 권력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아주 정말 따끔한 사행시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자, 생수 선물은요 2446님께 드립니다. 창업한 지 어느새 5년. 조금씩 한 발 한 발 키워나가면서 경제를 살려줄 거라 기대했는데 제대로 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엉뚱한 일만 했네요 라고 하셨고요. 생수는 5973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를 하셨소. 조상님이 웃겠소. 경을 칠 일이요. 제발 꿈에서 깨어나길 바라오. 예, 원마운트 티켓 또 8265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